그러면 지금 채팅 화면이 지금 안 뜨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 화면 두 개. 예, 나왔습니다. 예. 예. 네, 게임. 마이크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감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헤드셋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건축물 대장으로 상가 건물 분석에 대해서 1시간 정도 강의할 문멘터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1시간 정도 강의를 이제 드릴 내용은 상가 건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슈들이 좀 있었죠. 뭐 아파트 투자 막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뭐 상가 쪽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갔다가 또 부동산 정책이 또 바뀌니까는 뭐 1억 미만짜리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봤었을 때 이거에 부동산 투자에 근간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 근래 이제 여러 가지 정책 변화라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투자 방식이라든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마지막에 우리 이제 LH 사태 벌어졌잖아요. 결국엔 땅 문제잖아요. 땅 문제. 부동산의 근원은 저는 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유 지분이지만은 상가 건물은 땅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분이 아니라 내 땅을 갖는 거, 그리고 그게 변신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꿀 수도 있고 현재 그 상태로 쓸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투자에 돈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자산 가치로서의 의미가 있지 않나, 4848이 아니라 자산으로서의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상가 건물을 저는 생각하고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시간이 이제 1시간 정도다 보니까는 많은 내용을 다룰 수는 없고, 상가 건물을 이제 처음으로 확인할 때 당연히 가서 보는 것도 보는 거겠지만은 외관상 보는 거 말고 공부상에 어떻게 생긴 건지, 특이사항은 뭔지 한 번쯤은 뭐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모르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도 확인하는 게 좋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뭐 20대 초반부터 뭐 다양한 투자를 좀 해보았어요. 돈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돈을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20대부터 주식, 펀드, 그다음에 이제 환율, 환해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20대 때 해보고, 그리고 2008년도에 리만 사태가 벌어졌죠. 그때 오히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딱 맞는 게, 그때 이제 거꾸로 위기 상황, 뭐 경제는 위기 상황이었는데 거꾸로 그때 뭐 재개발 이런 것들을 해서 수익이 좀 나면서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때 이후로부터 부동산 투자의 근본이 어떤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한 15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만약에 이제 상가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선별을 할 때 어떤 게 좋을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 중은 요 큰 틀에서 4가지 정도 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이제 상가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상가의 종류. 우선 간단하게 이제 상가 종류 이렇게 이제 뭐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는 뭐 내용들이긴 한데, 혹시 요즘에 비트코인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희 지금 수업 듣는 분들 중에서 비트코인 비트코인 하시는 분이 없으신가 보구나. 저는 제가 비트코인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투자 대상에 대한 다양성,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이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오히려 투자를 길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는 새로운 트렌드라고 생각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작은 돈이지만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한번 부동산 투자에 대한 스펙트럼을 넓혀놓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느 한 일정 분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때 내가 꽂힌 한 분야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분야들도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대상과 투자하는 물건에 대한 수익률이나 엑시트 전략, 이런 것들도 다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고, 왜냐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요 근래 부동산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주식으로 돈이 몰렸다가, 주식이 또 이제 3,2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이게 너무 이제 거품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투자의 방향을 잃어버린 투자자들이, 또 이제 젊은 층들이 1월부터 비트코인에 많이 들어갔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요거 이제 최대로 많이 갖고 있던 도지코인을 갖고 있던 그분도 그분이 털어버리는 바람에 이제 변동이 생기고, 그렇게 이제 계속 순환이 되다 보니까 어느 한 곳 아니면 한 곳의 투자에만 너무 집중할 게 아니라 다양한 투자처, 그리고 다양한 종류,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단순하게 우리가 지나가다 보이는 상가만을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아파트 밑에 있는 단지,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거죠. 단지 내 상가. 그리고 주상복합, 역세권 앞에 있는 주상복합이나 역세권 앞에 있는 오피스텔 밑에 있는 상가, 주상복합 오피스텔 상가,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근린 상가, 길가에 있는 상가들, 상가 건물로 되어 있는 거, 내지는 되어 있는 것들이 보통 근린 상가, 길에 있는 상가들을 근린 상가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1층은 상가인데 1층은 상가인데 2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 상가주택. 그리고 신도시에 많이 나타나는 형태인데 스트리트형 상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PPT 보시는 거에 뒷배경에 보시면 지금 벚꽃이 이렇게 있고, 뒤로 보이는 게 이제 상가들이 도열되어 있는 신촌입니다. 연세대 가는 연희로 요 길. 그게 이제 근린 상가이면서 스트리트 상가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상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거주하는 지역에 보면은 아파트 주변에 이제 상권들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뭐 그게 뭐 단지 내 상가가 됐든 근린 상가가 됐든 아파트 상권이 있고, 그다음에 주택가 지역에 있는 상권인데, 이거는 보통 상가 건물이나 상가 주택, 오피스 상권, 우리가 회사 근처에 있는 오피스 지역에 있는 건물들, 커피숍이나 이런 것들, 오피스 상권들이 있고, 유동 상권. 이 상권 분류에 대해서는 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제 나름의 이제 또 다르게 이제 다른 시각으로 이제 분리를 해본 건데, 유동 상권, 역세권 앞에 이제 상권이나 번화가 상권, 역세는 아닌데 번화한, 뭐 요즘에 무슨 단길, 뭐 막리단길, 뭐 경리단길, 이런 것처럼 번화한 상권이 이제 유동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유동 상권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 상권. 이 시간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주간에 주로 업이 이루어지는 상권이 있고 야간에 업이 이루어지는 상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권들인데, 예를 들어서 청량리 시장이나 영등포 시장이나 이런 거는 새벽에 상권이 형성이 되거든요. 도매 그 지방에서 물건이 올라오면서 그 물건을 하차를 하거나, 그리고 동대문에 옷 도매 상가, 이런 데는 야간 상권입니다. 근데 이런 데를 그 상권의 특징을 모르고 물건을 보러 갔다가, 아 이거 수익률 별로 안 나는구나,
야간 상권인데 낮에 가서 문 닫아놨다고 아 여기 공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의 상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갔다가 낭패 보는 일도 있어요. 좋은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목적 상권이라고 좀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대학가 상권입니다. 건대, 그다음에 한양대, 그다음에 신촌 이런 곳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가 앞에 있는 상권을 형성하는 데인데 이 상권에서 이제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근린 상가 시설도 그렇고 상가주택 형태도 그렇고 또 하나 특수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항아리 상권이죠. 서울 시내에 이제 항아리 상권을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지역에 외부인이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 내부인이 주로 이용을 하고 그 안에서만 그 정주 인구들이 그 안에서 상권을 이용하는 그런 형태 내지는 외부인이 들어오더라고 하더라도 외부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만 유지되는 그런 상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흑석동 재개발 지역을 좀 아시는 분은 보시면은 흑석역에 내려서 흑석역 안으로 들어가시다 보면은 서장훈 빌딩이 있습니다. 서장훈 빌딩. 그 서장훈 빌딩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라인선상에 중앙대병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권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촌동, 동부 이촌동 가면은 철길을 넘어서서 그 안쪽에 한강과 철길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이제 주거단지하고 그 안에 그들만이 이제 이용하는 상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권마다의 특색과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계획하고 임장을 다니고 기록하고 그래서 물건을 찾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권과 상가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들 이제 실제로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봐보면은 여기 보시면 스트리트 상가나 근린 상가 길가에 근린 주거지역 등의 지역에 가까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가 건물들, 이 근린 상가들이죠. 그리고 스트리트 상가. 여기 보면은 여기가 위례 신도시 지역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위층에는 집으로 되어 있는데 옆에 이제 쭉 일렬로 도열로 해서 상가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위례에 이제 공실이 좀 있긴 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지 상가와 주상복합 오피스텔 상가.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지금 아파트 밑에 상가들이 되어 있는 단지 상가,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밑에 있는 단지 상가, 스트리트 상가 겸 이제 주상복합 상가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잠깐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지금 보이는 요 아파트, 이 아파트 어디일까요? 집중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체크하는 차원에서 헬리오시티. 아, 집중해도 모르겠어요. 임장을 다니셔야 됩니다. 이 지금 보이시는 이제 건물이 옥수동입니다. 옥수동. 힌트는 옥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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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리버젠입니다. 이 뒤에 이제 아파트가 형성이 돼 있고 이제 옥수역으로 가는 길목에 이제 이제 가기 전에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가를 건너서 옥수역으로 내려가는 길목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제 어반 스프 요 이제 상가를 중심으로 했었을 때 유동인구가 좀 많이 몰리고 그리고 정주 인구들이
선호하는 정주 인구들의 유동 라인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가의 수익률이나 그 다음에 입지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지나다니시면서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 보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또 이제 또 하나 보면은 이제 상가주택. 혹시 이거 어딘지 아시는 분? 이거 이제 어딘지 아시는 분이면은 정말 꿈의 날개님은 그냥 다 세종. 왜 이렇게 이제 압구정, 성수, 연남동 이러면은 이분은 정말 잘 바꾸신 거죠. 딱 봤었을 때 아 그런 느낌 나네. 그 동네 갔네. 예. 비는 뭡니까 비? 비는 어디? 가수비. 여기가 은평구입니다. 은평구에 있는 이게 단독주택이었는데 여기 보이시면은 이 주차장 요 라인이 마당이었죠. 예. 역촌동이네요. 야, 찾으셨네. 공여사님. 역촌동. 예, 본범님 역촌동.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변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센스 있으시네요, 복여사님이. 그럼 이제 이제 조금 더 올라오면은 요런 건물도 있어요. 이런 건물. 예, 은평구에 좀 있습니다. 은평구의 장점이 예전에는 외곽이라고 해서 좋지 않아 했는데 이쪽 라인에 단가가 낮으면서 대지 평수가 넓은 집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을 재개발할 때도 조금 수월한 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응봉 지금 저기 뭐야 응아 저기 뭐야 지금 은평구 이제 백년산 일대 그쪽에 이제 재개발 많잖아요. 그런 거기도 그렇고 녹본도 그렇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이제 대지가 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은평구입니다. 요 카페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있는 거. 대지 평수가 상당히 크죠. 여기 보면은 이제 1층에 상가로 되어 있고 2층에 주택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이게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게 막연하게 다 무슨 뭐 3층, 4층만 돼 있는 거 꼬마 빌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주거 아니면 건물이잖아요. 그럼 건물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물을 영어로 하면 빌딩이잖아요. 그럼 꼬마 빌딩이죠. 그리고 꼬마 빌딩이라는 정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인위적으로 이제 뭐 그 꼬마 빌딩 얘기하면서 얘기 나오는 건데 보통 뭐 꼬마 빌딩 얘기하면 100억 미만, 뭐 50억, 뭐 30억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내 마음속에 꼬마 빌딩이면 되는 거지. 뭐 딴 사람이 뭐 100억 가진다고 그게 꼬마 빌딩이 다 빌딩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의 이제 장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땅입니다. 땅. 만약에 이걸 부시고 지은다고 했었을 때 이게 누구와 공유하는 게 아니라 다 내 땅입니다. 다 내 땅. 그래서 이게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은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이제 상가의 종류, 그다음에 상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제로 이제 다루려고 했던 건축물 대장 관련해서 이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진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체크해서 이제 봐보니까 제가 액세스는 열심히 했는데 액세스 한 거 치고 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하신 분들은 아마 도움이 좀 많이 어느 정도는 좀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부동산 가면 알아서 이렇게 또 등기부등본을 떼주거나 뭐 건축물 대장을 떼주거나 이러는 케이스가 있는데 본인이 떼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또 많이 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한번 떼어보니까 느낌이 또 다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떼어보신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분들이 떼어보셨는데 꿈날님
떼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음. 이럴 때는 마이크를 한번 쓰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한 번은 혼자만 얘기하시니까. 취미. 그거 이제 잠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두 번째 이제 랜디님은 어떠셨어요? 랜디님은 열정적으로 2개 하셨어요, 2개. 스피커 되시면은 스피커로 말씀하시면은 더 좋긴 할 것 같은데. 커미들이요. 일단은 그 컴퓨터 좀 그 컨트롤 좀 하시고, 제가 2건씩 하신 분들 이제 지금 봐보면은 자경님 있으시죠? 자경님 면목동만 집중적으로 2건을 하셨어요. 제가 또 괜찮게 보는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자경님 있으세요? 이거는 하셨는데 안 들어오셨나? 그러면 되게 아쉬운데. 자경님이 없으신가? 안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그러면은 1등으로 하시려고 했는데 등기부등본이 안 떼진다고 하셨던 최영실님, 이분은 이제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을 많이 들였으니까. 4번째인데. 네, 소한님 맞습니다. 신당동 2건 하셨어요, 2건.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연락인자 발급. 이래서 직접 떼어보셔야 돼요, 진짜. 한 번도 안 떼어보니까 이게 어려운 건데, 한번 해보면 쉽습니다. 예. 건축물 대장은 공짜입니다. 등기부등본이 이제 발급료를 내는 거고. 건물 이거 특이사항 어떠셨어요? 떼어보니까. 실제로 떼어보신 분들이 의견을 주시는 게 훨씬 더 가져가는 게 더 많고, 그리고 이제 느끼는 것도 많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본 건데. 무단신축, 예, 맞습니다. 무단신축이라고 써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매매 하시겠어요? 그렇죠, 알아보셔야죠. 무단신축인데 커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커버 가능한 거 갖고 내가 그거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딜할 수 있는 요소가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사전에 건축물 대장 꼭 떼어서 외관상 위반 건축물 아니야 했는데 예상외로 위반 건축물이 아닌 경우도 있고, 외관상 봤는데 멀쩡해 보이는데 위반 건축물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요소들을 좀 파악을 해서 진짜 입지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는 드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행정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악을 했다면 내고할 때 협상의 무기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혹시 초록별님 있으세요? 초록별님? 예, 이런 것도 뭐 시정 조치하고 나면은 괜찮죠. 그래서 구청에서 문제 없다고 해서 하면은 이제 감당이 되는 거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서 매수한 거가 득이 되는 경우도 있죠. 초록별님 오늘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시정 조치를 한 후에 불법 건축물로 다시, 왜냐면은 거기에서 수익이 더 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 덜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건물의 효용 가치는 높아지기 때문에 그 효용 가치를 통해서 캐시플로우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뭐 벌금이나 이런 것들을 내더라도 효용 가치가 더 큰 경우, 그랬을 때는 벌금을 내고도 그렇게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린 케이스들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까 자경님 혹시 있으시냐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대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 오늘 열심히 숙제는 다 하셨는데 과제는 하셨는데 들어오신 분이 없고, 수킴 금호동 조사하신 분, 금호동 상가, 삼가, 상가가 아니고 삼가. 예, 돈나무님. 이거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뭐 의견 진짜 다각도로 잘 쓰신 것 같은데. 금전수. 네, 원래 알던 지역이라. 음, 네. 여기에 제가 이제 요거를 올렸던 것 중에 하나는, 재밌는 거는 이게 요거는 한 번쯤은 한 번씩 다들 그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기도 하고, 요 건물에 대한 소유주 지금 되어 있죠. 호박. 그게 이제 보면은 요식업 하시던 분이에요. 그 사업체가, 그 법인이. 근데 그 법인이 이 건물을 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이디어가 이제 좀 많이 되는, 임장 특히 다닐 때, 건축물 대장 뜰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가 돼서 한번 이제 올려봤고, 마찬가지로 1층에 사람들이 조금 이제 신선하게 생각하는 임차인을 넣었어요. 도제식당. 그런 것들이 조금 인상적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씩 찾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제가 이렇게 여기서도 보여드리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듣는 거와 그냥 이제 이렇게 보는 거와는 또 이제 느낌이 또 다르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본론 내용을 다시 들어가서 건축물 대장을 한번 다시 보면, 건축물 대장 뛸 때 이제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집합 건물이랑 일반 건물이 있는데, 집합 건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그리고 뭐 빌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 빌라가 다세대인 거는 다들 아시죠? 그 이제 모르시진 않을 것 같고, 이랬을 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를 집합 건물 선택하시고 전유부를 선택을 하셔야지 호수별 전유 면적이나 소유권 현황 등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총괄부나 뭐 표제부나 뭐 이런 것들을 뗀다 그랬을 때는 파악하기 어려워요. 이거 선택 잘못해서 계속 쳇바퀴 도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가 건물이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일반 건축물 대장입니다. 근데 덜어는 집합 건축물의 전유물로 떼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걸로 계속 했는데 안 된다. 한 번쯤은 집합 건축물의 전유부로 한번 떼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케이스냐면, 땅은 필지는 두 필지여서 주인이 각각 다른데
이 건물을 같이 지은 경우들이 있어요. 두 필지의 한 건물. 그런 건물들이 좀 있습니다. 개봉동에도 좀 있고 영등포에도 좀 있고 이렇게 된 경우에는 한 건물을 같이 지었기 때문에 두 필지에 그래서 집합 건물에 전유부로 떼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특이 사항이라서 한번 여기에다가 그 건축물 대장을 그 선택을 할 때 뽑을 때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를 한번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해봤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어, 체크를 해보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건축물 대장 봐보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항목들 빠르게 보더라도 이거 다 천천히 보면 다 좋죠. 근데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것만은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주소입니다. 주소. 대지 위치 주소. 이거와 등기부등본의 주소가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아닌 경우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가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 왜냐면 공적 정보가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에 건축물 대장은 늦게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등기를 한 후에 그 등기에 대한 내용을 촉탁 등기에 의해서 건축물 대장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안 돼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연면적과 그다음에 용적률 산정 연면적 요거를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요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동일한 게 있고 어떤 때는 이제 다른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경우에 여기서 보시면은 요 용도에서 이제 나중에 다 한번 보겠지만은 지하층입니다. 지하층.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에서는 제외가 되죠. 뭐 이제 공인중개사 따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뭐 공인중개사 이제 뭐 취득하고 공인 뭐 그거 차려서 좀 해보고 지금 직장 다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이 지주 PP라고 하죠. 필로티 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지하, 보통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에서 제외가 되죠. 그래서 근데 또 연면적에는 또 포함이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상세하게 이제 예, 그렇죠. 지하층 주차장 비상대피구 지주 PP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건폐율입니다. 여기 약 60%죠. 60%. 그러면 이게 대략적으로 이제 용도가 용도 지역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60%. 여기서 딱 보니까 2종이라는 거 확인이 되고 그리고 여기 주 용도가 있습니다. 1, 2종 근린생활시설. 여기 봐보니까 1,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층수 지하 2층에 지상 5층. 용적률 당연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용도 근린생활시설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지상 5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상 5층 부분 이게 보면은 처음에 지을 때는 사무실 용도 등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써놓고 상층부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는 이게 상가로서의 효용 가치가 떨어져서 불법으로 주택으로 개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그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거 이제 체크 잘못했다가 이제 뭐 나중에 전입신고 하는 데 있어서 뭐 안 해주겠다 해주겠다 뭐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도 좀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임차를 맞춰서 물건을 사는 경우도 있고 내가 또 임차를 맞출 때 중요하게 따져봐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입니다. 뒷장에 을지에 보면은 정화조 용량입니다. 정화조 용량. 여기에 보면은 120인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좀 꽤 큰 편인데 지금 오늘은 시간이 이제 시간 관계상 너무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거는 자세한 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내지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 용량이 작으면 기존에 하고 있던 그 업종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층에 식당 하나만 있고 그다음에 뭐 부동산 있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는 뭐 로또방이 있으면 식당만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식당이 잘 되면서 이 동네가 식당 붐이 일어나면서 다 식당으로 바꿔주고 싶은데 이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정화조 용량입니다. 정화조 용량이 기본적으로 세팅을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용량 자체가 적은데 식당 이렇게 되면은 용량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근데 여기 봤더니 이게 122인용이 아니라 뭐 25인용으로 되어 있어.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구청 가서 한 번 더 푼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바꿀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건축물 대장이라고 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요런 빨간색 쳐져 있는, 뭐 당연히 소유주는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거고, 요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고, 뒷장에서는 한번 내가 임차를 맞추고자 하는 목적물 자체가 어떤 종류인가, 정화조 용량을 많이 소비하는 그런 거. 사무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소비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식당이나 이런 것들은 오시는 분들 많고, 특히 술집 이런 것들은 정화조 용량이 많이 소비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용량이 작은 케이스, 그 건물이나 그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저기 뭐 임차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들을 이제 보러 다닐 때 이제 다음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이슈되는 사항들을 한번 또 이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임장을 다니면은 아파트도 당연히 보죠. 아파트는 어, 차익 차익형으로 해가지고 어, 단기 차익 형식으로 해서 수익을 많이 얻기 위해서 아파트 투자도 좀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투자를 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사람이 살 만한 곳, 그런 곳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상권이 조금 되어 있는 곳, 이런 것들이 또 아파트 가격이 또 오르기 때문에 상권을 본 다음에 제가 뒤에 있는 아파트를 쳐다봅니다. 배우 수요죠. 배우 수요. 아, 상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배우 수요가 충분히 사람들이 살만 하겠구나. 그리고 또 역도 가깝고 하니까 이래저래 해서 상승 가치가 충분히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임장을 할 때 이제 좀 보는데, 제가 뭐 다른 편도 보시면 되지만은 유튜브에 보시면은 제게 있어요. 뭐 블로그에도 좀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요거를 잠깐 보시면 요거는 요걸 좀 뒤로 하고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는 강운대입니다. 강운대. 강운대인데 여기가 장인 뉴타운 지역이죠. 그래서 광운대역에서 내려서 석계 쪽 저기 뭐야 장인 뉴타운 쪽으로 가는 길목에 강운대역에서 출발을 해서 얘도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강운대역, 강운대 이제 GTX역 이제 환승이 때문에. 강운대역에서 장이 뉴타운으로 이제 뒷길로 올라가는 길에 이제 언덕이 좀 심하게 돼 있어서 강운대 역세권에서 이제 뉴타운 쪽으로 가는 길목에 이제 길가에 연결돼 쭉 연결하면서 이제 건물이 있는데, 강운대 앞에 제가 여기서 관심 있게 보는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요 지금 현대사라고 되어 있는 요 건물 보이시죠? 여기 강운 호프 레스토랑, 그 다음에 현대사 진짜로 2010년에 이렇게 돼 있었고요. 2014년에 10월에 진짜로 2층에 이 중국집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현대사 그대로 있죠. 현대사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설빙으로 바뀌면서 건물도 외관도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죠.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옛날에 요 건물이었다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죠. 고시텔. 네. 배우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뒤에 고시텔 그대로 있는데 여기 그대로 고시텔이 있는데 이제 앞뒤가 이제 바뀌면서 설빙으로 바뀌면서 훨씬 더 세련된 건물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 고시텔도 마찬가지로 요 설빙 건너편이 강운대니까 잘 되겠죠. 예. 건물 리모델링 하면은 이렇게 건물 오래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건물의 가치가 많이 좀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한 번쯤은 한번 가보시는 게 좋아요. 가보시면은 장이 뉴타운만 보실 게 아니라 그 강운대역에서 장이 뉴타운으로 연결되는 길목 거기도 미래 가치가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은 이런 거 외관상 썩었는데 1층에 GS가 있습니다. 썩었는데 그죠? GS 들어와 있으면은 임차도 괜찮고 네, 이런 것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좀 리모델링 하면은 좀 더 아까 전에 설빙처럼 이뻐 보이겠죠. 이제 가운데 이제 우이천 지나서 성북역 여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데 여기 장이 사고요. 여기가 이제 싹 바뀌면은 이제 대단지가 되는 거죠. 뭐 8구역, 9구역 공공재개발을 한다는 뭐 얘기도 있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주요 지역에서 이제 아파트만 보는 게 아니라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를 보니까 배우의 그 배우 수요가 이 정도면은 이 상가가 될까? 배우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상가가 모자르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면은 아파트를 살 게 아니라 상가 건물 내지는 상가 주택을 사는 게 더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 수요가 이게 수요 그 상가에 대한 수요는 있는데 상가에 대한 공급이 줄다 보면 현재 아파트 문제가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는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현재도 지금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내용에 이제 보겠는데 그 강원대 말고 이제 다른 것도 이제 보시려면은 제가 좀 게을러서 간 곳 모두를 올리지는 못했어요. 한 8곳 정도 올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눈여겨본 지역 중에 하나가 신설동인데 신설동이 올해 갑자기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부도 그렇고 뭐 부동산 좀 아시는 분들은 거기가 저평가됐다는 거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구 수당 상가 개수 이거는 가구 수당 상가 개수 이렇게는 이제 산정할 수는 없고 왜냐면 계속 지역들이 너무 많이 변하니까 그거를 감안을 이제 하는 것보다도 이 역세 주변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인원의 분포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상가가 너무 없다든지 그리고 주택가가 이게 재개발이 되면서 세대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기존에 상가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없어지면서 아파트만 쭉 다 도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상가가 사람들이 수요가 필요한 상가들이 어느 지역에 공급이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요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하면서 가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비율로 따져서 될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뭐 이제 많다고 해도 인기 지역들은 수익을 많이 내니까 강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면은 뭐 주택은 없고 다 상가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얼마다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또 하나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체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 보면 지하층에 연화조로 되어 있고 소매점, 지하층에 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지하층에 소매점, 지하층에 일반 음식점, 그 다음에 1층에 주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이한 케이스인데 어떻게 지층에 이렇게 되어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 건물은 이제 그 논현동에 있는 겁니다. 논현동에. 논현동에 가보시면은 논현동 아크로 힐스 그 앞에 가시면은 전면에 길게 상가가 있는데 그 건물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 저기 뭐야 로드뷰로 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건물이 전면에 분명히 외관상으로 봤었을 때는 1층인데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지층입니다. 지층. 출입구 그 시작하는 지점이 경사도에 의해서 경사 위쪽에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상가 쪽이 지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괜찮은 건물인 거죠. 지층으로 되어 있는데 외관상으로 1층에 노출돼 있어서 수익률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이런 건물들 단차가 되어 있는 건물인데 이런 것들은 안 팔겠죠. 그래서 이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당연히 좋은데 안 좋은 거는 남 주는 겁니다. 좋은 거는 누구 줄까요?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누구 줍니까? 부동산. 그렇죠. 증여합니다. 증여. 이것도 증여가 돼 있습니다. 수익률이 좋고 위치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용적률 계산해서 연면적에 이제 포함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이게 괜찮은 물건입니까? 그리고 상가에서 수익이 어마어마한데 이거는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아 대충 계산해도 상가 수익률 월세 진짜 어마어마하겠다.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지금 이제 두 번째 이제 이슈되는 위반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반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 치고 이 건물은 수익이 매가 대비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위반 건축물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제 뒷장을 봐야죠. 뒷장을 봐서 이 위반 건축물인 내용을 확인해 봅니다. 주차관리과 2019년 11월 22일 위반 건축물로 표기 5개 주차장 무단 용도 변경 5개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무단으로 위반 건축물을 여기 되어 있는 5개 주차장인데 이거를 용도 변경해 가지고 상가 건물로 씀으로 인해서 여기 무단 위반 건축물로 이제 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런 건 해결하는 부분이죠. 보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전문 이제 해결하실 수 있는 전문한테 말씀을 하셔야지. 수박 먹고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충분히 뭐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이제 이런 것들을 하자 요인으로 좀 잡아서 매매할 때 내고를 하는 방법으로 좀 쓰면은 또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잘 해보셔야 돼요. 그냥 이제 이런 거 잘 체크를 안 하시고 뭐 중개사 얘기만 듣고 아 크게 문제 없어요. 뭐 이거 뭐 인수해가지고 구청 가서 얘기하면 돼요. 근데 구청 가서 얘기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경우 그러면 이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계속 이거 뭐 원상복구 할 때까지 계속 저기 그 돈은 내 원상 회복하는 거 이제 할 때까지 이제 벌금은 계속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거 골치 아픈 거죠. 중개사들도 진짜 잘 몰라요. 그리고 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약의 책임은 당사자의 책임인 거지, 중개사가 뭐라고 해도 중개 사고는 있을 수도 있어도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뭐 하겠어요. 결국에는 내 건데 내가 책임져야지.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이제 박스를 쳐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1층 주택 44제곱 44.86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음식점,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1층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제 이게 외관상 안 보였던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찾아서 이게 안쪽에 방이어, 그러니까 이제 주택으로 쓰던 거를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거죠. 용도 변경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한번 체크를 해서 이게 얼마나 더 효용성을 높일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내가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받아서 뭐 상가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용도를 변경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주택보다 상가로 쓰는 게 훨씬 더 효용 가치가 있으니까 여기에 더 아이디어를 덧대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기 옆에 이제 박스를 찾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강남구 반포동,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성명과 주민번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자와 8자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관계는 뭘까요? 부자 땡. 뭐냐 땡. 좀 더 센스 있는 답. 아, 정답은 여러분, 저도 이런 경우는 봤습니다. 예, 에러부부 버전, 이런 버전도 이제 건물가다 이제 보긴 봤는데, 예, 그러니까요. 요거죠, 요거. 이렇게 되는 요 관계라고 보는 게 더 맞죠. 네, 자식이 아니라, 자식이 아니죠. 금수저, 금수저. 그래서 지금 여기 봐보시면은 1987 8월 21일 날 소유권 이전으로 매수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좋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안 팝니다. 안 팔아. 89년에 사셨잖아요. 현재까지 홀딩이시잖아요. 89년에 사시고. 그거의 절반을 어떻게 줘요? 2014년에 금수저한테 넘겨주는 거죠. 예. 좋은 거는 절대 남 안 줍니다. 이거 발급연도 2020년 10월 27일. 작년에도 아직 소유주가 바뀌지 않았죠. 좋은 거는 절대 남 안 준다. 그래서 이게 안 주는 이유가 뭐다? 땅이기 때문에. 그냥 그 수익형 상가가 아니에요. 사실 땅을 넘겨준 게 땅. 서울 땅. 서울에 땅이 없죠. 지금 이슈가 많잖아요. 서울에 땅이 없다고. 아파트 지을 땅이 없는 거예요. 네. 서울에 땅을 사시는 겁니다. 서울에 땅. 이제 돌아다니면서 제가 인상 깊게 보는 것들이 단순하게 상가 건물만 사는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상가 건물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산 다음에 보유하는 이 자산을 어떻게 더 가치를 끌어올릴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보기도 하고 체크도 하고, 같은 지역을, 심지어는 저는 동일한 지역을 100번도 간 적이 있어요. 청량리 같은 경우는 한 100번 이상 갔을 거예요. 청량리는 어마어마하게 갔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여기 이곳이 어디일까요? 이곳 아시는 분? 나는 이곳을 안다. 아, 연남동. 꾸준한 연남동. 연남동 아닙니다. 꾸준한 연남동. 연남동을 너무 살아가시네. 연남동 아닙니다. 이태원 아닙니다. 여기도 상당히 괜찮은 지역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가 보물이죠, 보물. 커피베이 이천 아닙니다. 커피베이를 찾으실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찾는 것도 이 건물 그렇죠. 장군보살 빙고. 장군보살입니다. 장군보살 랜디님. 아, 랜디님 센스가 아, 장군보살. 바로 찾으셔서 삼선동 5가. 그죠? 삼성동 5가. 삼산동 5가 현재 건물 그 로드뷰로에서 카톡방에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어떤 건물인지? 써주세요. 삼선동 5가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약 사양이 있어서 네. 삼선동 5가가 어떤 건물이냐 하면은 바로 지금 보고 계신 건물입니다. 이 건물, 요 건물, 요 건물. 여기 나무 보이시나요? 이게 겨울에 간 거고요. 요 근래 간 거죠. 이거는 이거 짓기 전에 요거 부시고 이거 지은 겁니다. 이거 부시고 이거 지은 거. 그렇죠. 여기 나무 보이시나요? 여름에 갔었을 때, 그 다음에 겨울에 갔었을 때,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부시고 이렇게 지금 건물을 지은 겁니다. 이게 땅의 위력입니다. 땅의 위력. 땅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부시고 이거를 부시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내 거니까, 내 맘대로. 근데 공동주택은 내 맘대로,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안 됩니다. 내 거긴 한데 내 맘대로 안 되고, 이거는 내 건데 내 맘대로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건물을 올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건물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요거 2층밖에 안 되는 거를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올리셨던 이유 중, 이렇게 올리실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또 우리가 간과하고 놓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겁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이 중요합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용도 지역이 요거 옆에 지금 여기 이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도 남의 땅입니다. 자류형 토지입니다. 자류형 토지. 자류형 토지. 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요 자류형 토지 안쪽은 3종이고 얘는 준주거입니다. 준주거. 그럼 준주거는 용적률뿐만 아니라 건폐율도 좋습니다. 건폐율 7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 땅을 거의 손실 보지 않고 건물을 올리면서 용적률도 괜찮고 건폐율도 괜찮고 그래서 준주거 뭐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 근처도 또 괜찮은 땅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보문역에서 가깝죠. 보문동. 우리가 보문동 그리고 삼선동
투자처로 생각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350%, 뭐 요 정도 나오겠죠. 350%, 300%. 그러면 기존 거보다는 이제 많이 올라간 거죠. 이제 시도 조례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니까 보통 300% 정도 올라갑니다. 준주거 지역. 250, 300, 뭐 350 이렇게 이제 그 이제 조례에 따라서 이제 변동이 되는데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돼서 기존의 건물보다 효용 가치를 높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건물들을 이제 제가 이제 보러 다닐 때 어, 폐업 당연히 하셨죠. 건물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장사를 해요? 이게 이제 거래되면서 이제 건물이 이제 바뀌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건물도 특이하게 잘 지어놓은 게 뭐냐면 이 건물 빌딩 이름을 번지수로 지어놨어요. 이런 것들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아이디어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 지역을 한번 갔다고 해서 뭐 이제 거기 물건 살 거 없다 끝 이게 아닙니다. 서울은 계속 제가 변하는 속도보다 서울이 변하는 속도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사람이 보통 잘 변하진 않아요. 근데 서울 시내는 정말 뭐 3개월, 6개월, 1년, 2년 엄청 많이 그 짧은 기간 안에도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동들이 생기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다음 장에 이제 나오는 건데 여기 화면에 이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미아동입니다. 미아동. 미아동에서 제가 이거를 살려고 물건을 이제 부동산에 의뢰해서 내역을 이제 받은 내역인데 여기 건물 여기 보시면은 가격 이게 평수가 62평입니다. 62.5평. 62.5평. 이 62.5평이면은 요즘에 여기 지금 봐보시면은 요거 전체 드로잉 지워드려야 돼. 여기 보면은 11억 돼 있습니다. 11억. 62.5평을 11억에 산다. 그럼 평당 얼마죠? 빨리 계산하신 분. 11억. 11억을 62.5평을 11억에 샀다. 그럼 평당 가격은 얼마? 평당 가격이 5,500이라고요? 11억에 샀는데 62.5평을 62.5평. 그렇죠. 1,8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근데 이 거래 시점이 언제냐? 11억에 내놓은 시점이 여기 보시면은 이게 17년 후반에 내놔서 18년에 1월 달 정도에 거래가 된 겁니다. 상반기에 11억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여기 보이시나요? 2년 좀 남짓한 사이에 매가 17억? 동일한 건물입니다. 2021년 1월 4일 날 17억에 내놨습니다. 근데 지금 2021년 4월 8일에 18억으로 올렸죠. 추측컨대 여기서 입질이 들어온 거죠. 입질이 들어오고 다시 들여놓고 다시 내놓고 이렇게 했다고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11억에 사서 2년 남짓 되는 사이에 2년을 채우고 나서 내놓은 거죠. 2년을 채우고 2년을 채우고 내놨는데 차익이 6억입니다. 차익이 6억. 그리고 2년 동안 월세를 받으셨겠죠. 그러면 월세 받은 거 플러스 6억을 차익에 보고 이제 세금 저기 하기 전에 이거를 생각을 한다면 6억이 차익이 났고 11억에 샀으니까 수익률이 상당하겠죠. 수익률이 어떻게 됩니까? 매매 차익 수익률만.
매매 차익 수익률만 54% 남는다. 54%. 그리고 뭐 단수 뭐 계산했을 때 이제 2022년부터 개정이 되긴 하는데 개정되기 전에는 주택 부분이 더 크면은 그걸 통째를 다 주택으로 봅니다. 근데 개정되는 부분은 이제 그 면적에 따라서 각각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상가주택에 이제 또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9억 이하에 대해서는 개정된 세법도 여전히 이제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돼서 하긴 하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주택 면적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제 계산하는 방식은 이제 조금 다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11억인데 2년 사이에 17억, 18억. 지금 이거 2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더 비싸게 올라간 것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부동산의 본질은 사실상 우리가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땅을 사는 겁니다. 땅. 아파트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땅에 비할 바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시골에 있는 땅을 사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동일한 입지의 상황에서 강남에 땅을 살래? 아파트를 살래? 당연히 땅을 사야죠. 강남의 땅을. 그거는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고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그거를 더 높게 되팔 수도 있고 아파트보다 훨씬 변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훨씬 높습니다. 이미 아파트로 지어져 있는 그 땅은 아무리 아파트 평수가 60평이라고 하더라도 땅 60평과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본질적인 게 땅의 문제죠. 그래서 LH가 사태가 터졌을 때 다 땅을 매입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땅 매입을 하게 되면 아파트를 지으려면은 그거를 다 매수해야 되는데 그러면 토지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토지 보상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땅을 산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잉태를 하잖아요. 건물을 잉태할 수 있으니까. 그게 훨씬 효용 가치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보러 다니려면 진짜 발품도 엄청 팔아야 되고 돌아다녀야 되고 이렇게 명함들도 뭐 한 번 나가면 뭐 명함이 엄청 많이 주머니에 있습니다. 그 주머니에 엄청 많은 명함이 있는데 의미 없는 명함들은 솔직히 저도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다 보관합니까? 이제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괜찮은 것들은 이렇게 또 정리를 합니다. 이건 노가다 작업이죠. 불로소득 절대 불로소득 아닙니다. 상도동만 정답. 상도동 어떤 정답을 말씀하시는 건지. 상도동 정답? 상도동 정답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상도동 정답? 상도동? 상도동의 내용이 다른 분들이 그 주신 거. 그래서 이제 몇 분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상도동도 그렇고 제가 이 지역들을 선정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상도동 같은 경우에 재개발의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어, 요쪽 지역들을 이거를 사게 되면은 재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개발이 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25년도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랬을 때 상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은 수익형이기도 하고 차익도 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간평도 높게 받습니다. 이분 아시죠? 이분. 이분이 상가주택 사신 거잖아요. 아까 항아리 상권이라고 되어 있던 그 지역에. 그- 이분이 그래서 이게 차익이 2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8억이 났잖아요. 8억.
원 플러스 원이었습니다. 원 플러스 원. 네, 원 플러스 원. 근본적인 문제가 딱 문제였어요. 딱 문제. 여기 이제 그 뭐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면은 전면에는 그렇게 이제 넓지가 않은데 뒤가 깁니다. 뒤가. 그래서 땅 면적은 엄청 큰데 앞에 전면에 상가도 되어 있고 2층에도 상가도 되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 가격들이 이제 상당히 평가치가 높게 이제 평가를 받고 이제 매매도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가 됐던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냥 뭐 이제 부동산 들어간다고 해서 물건 뭐 좋은 거 절대 주지는 않습니다.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합니다. 그래서 인상 깊게 인연을 맺은 부동산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물건 주고 괜찮은 물건 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물건지 준 거에 상세 내역에 명함을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명함을. 여기도 보면 명함을 붙어 있죠. 잘 보이시나요? 명함 붙어 있는 거. 명함. 명함이 이렇게 붙어 있죠. 여기도 명함 붙어 있고 여기도 명함 붙어 있고 여기도 명함 붙어 있고 명함 붙여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요 물건지 소개해 주신 분하고 부동산 사장님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이걸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물건이 이게 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날 뭐 이번에 놓쳤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뒤에 2년 뒤에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매매는 되긴 했지만 2년 만에 건물 펌핑해서 이렇게 내놓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렇게 스캔도 뜨고 그 다음에 스캔 뜬 거는 스캔 뜬 대로 하지만은 이제 급하게 이제 다시 같은 지역도 임장가로 갈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보기도 보고 온오프로 다 해놓은 거죠. 온오프로 하면서 같은 지역도 여러 번 보면서 어디가 최적지인가 그리고 어디가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전에는 그렇게 임대료가 높진 않았는데 요즘에 재개발, 재건축이 바람이 불면서 그 지역들이 노후된 건물들이 싹 밀리면 존치하는 건물들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상가를 유지하기 때문에. 존치 지역이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거꾸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그 존치 지역이 단지 상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재개발만이 답이다. 저도 재개발도 뭐 해보고 다 해봤지만은 제가 왜 지금에 와서 이거를 하고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본질적인 문제는 땅 문제였기 때문에 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부동산의 가치, 변화의 가능성, 변화의 가치가 높은 거, 그게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부동산 투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을 해봤냐라고 물어봤었잖아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해봤냐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은 늘 익숙한 거, 편한 거, 괜찮은 거 이런 것들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를 하는 거에 잃는 거에 대한 두려움. 어떤 거를 얻기 위해서는 뭐 때로는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근데 잃었다고 해서 모든 게 잃은 게 아니라 또 그걸로 인해서 배움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다양한 요즘에 20, 30대들이 하는 비트코인이 어떤 거다. 그 비트코인을 왜 하게 됐는지, 그러면 그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부동산하고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제가 발표한 내용을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몇 분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다른 분도 다 늦은 시간 동안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럼요. 저는 지금 현재 지방 같은 경우에도 뭐 상가도 보기도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광주에, 부산에, 울산에, 충주에
이런 식으로 투자들을 한 지역들, 그런 지역들도 보기도 하고 거기에서 괜찮은 상가 물건도 같이 확인도 하기도 합니다. 지방이라고 해서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어, 어느 정도 지방에서도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오늘 세종 제일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법인 투자 안 합니다. 불법과세 강제 이행권 같은 경우에 이제 구청에서 이제 저기를 고지를 하죠. 그래서 고지를 하면서 이제 안 내고 계속 원상복구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더 금액이 증가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10억이면 대출 얼마나 나오냐? 지금 서울 시내 이제 그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어, 구로구는 60%, 은행에서 다른 지역은 70%뭐 이렇게 나오던데 요번에 또 이제 뭐 비주택 부분 그거 이제 조율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크게 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대출은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대출을 너무 많이 끼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죠. 왜냐면 대출이 근데 이제 장점은 있어요. 아파트는 명확하게 뭐냐면 아파트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쭤 있어도 고 하시나요? 위반 건축물이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네, 투자하는 물건은 자산은 개인 명의로 가는 거죠. 자산은. 그래서 자산은 이제 내 거는 내 걸로, 팔 거는 남의 명의로 법인이죠. 네. 자산도 언젠간 팔 수는 있는데 아까 보셨잖아요. 87년도에 사셔가지고 2014년도에 자녀한테 주시는 분. 좋은 거는 남 안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아들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저기를 내놓습니다. 제가 아까 자경님 여쭤봤던 거 중에 하나가 한 물건이 그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자경님이 조사하신 건데 물건 하나 중에 하나가 이게 상속인데 상속자가 4명이었고 상속자 중에 한 명이 외국에 살았어요. 그래서 외국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부모 세대는 정말 이게 노력해가지고 이게 좋은 거라 생각해서 이게 갖고 있었고 물려주기도 했는데 그 가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팔아서 현금으로 나눠 가진 거죠. 그래서 물건이 나옵니다. 물건 찾기가 어렵긴 한데 이런 식의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많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케이스 중에서 많은 거지 그런 물건은 쉽지는 않죠. 그렇게 이제 물건을 찾는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팔아서 현금 나눠 볼게요. 20억짜리라고 치더라도 그거 아무리 뭐 이제 연식돼 가지고 그 연식 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세 낼 건 냅니다. 그리고 양도세 내고 나서 삼형제든 뭐 삼남매든 사남매든 엔땅 하게 되면 본인들이 가져가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 돈 받아 가지고 아파트 살 수 있을까? 못 사요. 그 돈 갖고 다시 상가 건물을 살려고 하는데 살 수 있을까? 그 돈 갖고 어떻게 삽니까? 상가 건물 팔아서 쪼개진 일부를 제가 가진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경매도 좋지만 사실 경매 같은 경우에는 경매에서도 이제 잘 찾아보시는 분들은 좋은 물건도 찾기도 하는데 낙찰가가 가치가 이게 높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거꾸로 위반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하자를 잡아서 있는 자와 싸우는 게 좋아요. 있는 자와. 돈 있는 자. 상속으로 돈이 많은 자. 그들하고 내고하면서 싸우는 게 훨씬 더 빠르지. 그리고 그 경매에 그 단점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문제가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서 내부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임차인들이 그거를 많이 경계를 해서. 근데 매매인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그렇게 경계는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에요. 그러고 해서 하면은 약간 이렇게 째려보죠. 아니, 주인이 바뀔라나 이러면서도 보여줄 건 다 보여줍니다. 예. 근데 경매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 보지도 못하고 낙찰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임차인이 뭐 문 열어주지도 않기도 하고 뭐 문 잠가놓고 뭐 없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벌어지는데,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그럴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뭐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긴 한데, 뭐 오늘 그거를 많은 얘기를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시간상. 어쨌든 그래서 있는 자와 싸우는 게 좀 더 승산이 있다. 시간도 절약된다. 있는 자는 또 쿨하기도 해요. 네. 있는 자와 싸우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 서울 좋아합니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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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제가 그 아까 전에 이제 여기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저희 25개국 다 다닙니다. 다 다녀. 한 15년 동안 25개국 안 다닌 데 없어요. 동네 웬만한 동네는 다 알고, 재개발 전이었던 상황들, 후의 상황들, 여기가 얼마나 비싸졌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미아동 1,780만 원. 근데 지금 17억 기준으로 환산을 한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18억에 나왔잖아요. 그게 뭐 팔릴지 안 팔릴지는 뭐 그다음 문제지만은, 그걸 62.5평을 나누면 이게 1,780만 원짜리가 2,880만 원이 됐어요. 요즘에는 이제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15억 선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좋죠. 그래서 대출 비율 60 땡기고. 근데 저는 그 전에 이제 좀 저기를 한 게 있어서 60% 땡기면 9억 대출 나오고 6억 내 돈으로 하면 되고. 그 6억이 어딨냐 라고 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은, 우리 뭐 흔히 얘기하는 몸테크 얘기하잖아요. 몸테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테크도 그럼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요 근래 수익률 좋던데요. 리플, 제가 갖고 있는 게 리플, 도지, 뭐 이거 갖고 있는데, 리플, 도지, 이더리움 이 세 개. 요거 꽤 괜찮았어요. 저 도지 77% 오늘. 그 인증은 제가 카톡방에 해드릴게요. 배 아파. 3% 잡습니다. 서울. 3.5%, 3% 일단 넘고 3.5%요 사이 되면은 괜찮다고 봐야죠. 요즘에 상가 수익률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 3%에서 3.5%요 정도만 돼도.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대인이 똑똑해야 된다. 이제는 단순하게 뭐 상가 수입 생긴다 이게 아니라 임대인이 많이 다녀야 돼요. 그렇죠. 이거 스터딜림 이겁니다. 이거 선택하기 나름이죠. 가족 설득하기 나름이죠. 가족 설득. 그죠? 여기 커피베이 이게 상가주택이잖아요. 상가주택.
커피베이. 네. 커피베이 1층은 상가고 2층은 예. 모르겠어요. 그거는 꿈날님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게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어제 시간도 많이 되기도 했으니까 두 가지 답니다. 수익도 가져가고 차익도 가져가고. 언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오프에서 뵈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그 강의 오늘 끝나고 벌써 이제 12시가 다 돼가요. 물론 이제 저희 네. 잠깐 계획하긴 했지만 이제 조금 더 한 20분 정도씩 더 진행을 해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강사님들 너무 이제 고생해 주셔가지고 아까 전에 그 이모티콘 같은 거 좀 써달라고 말씀드렸지만, 거기 외에 혹시 뭐 후기 같은 거 조금 많이 쓰시는 분들, 블로그나 SNS, 인스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꼭 이 강사님들 태그 달아주세요. 태그 달아주시고, 문멘토님이랑 이제 미셸님이랑 다 들어. 뭔 소리죠 지금? 깜짝이야. 하여튼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나머지 이제 오늘 바로 영상 바로 오늘 올리고 잘 거예요. 혹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 다시 추가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잠깐 음소거 풀으시고 그냥 박수는 쳐주셔도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